역사를 찾아서 제254편 거란의 2차 침입. 강조의 정변 이후 1010년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다. 결국 이 전쟁에서 강조는 통주, 즉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거란군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고 목숨을 잃었다. 무엇이? 어찌 통주를 포기하고 돌아왔느냐? 폐하, 망극하옵니다. 강조는 이미 저승사자의 밥이 되었거늘 우리가 통주를 치지 못할 이유가 없질 않느냐? 고려국의 강조 장군을 죽인 뒤 거란의 성종은 군사들을 몰아 강조가 굳건히 지키던 통주로 진격했다. 그러나 폐하, 아뢰옵게 황공하오나 고려국의 장수 김훈과 김계부 등이 진격로에 매복하고 있어 우리 군사들의 피해가 컸나이다. 이런 망신이 있나? 이왕 이렇게 됐으니 통주 공격은 포기하라. 대신 흥화진으로 가라. 그것엔 누가 있느냐? 소장이 보낸 군사의 정보에 의하면 양규 장군이 있다 하옵니다. 양규라. 양규. 옳거니 강조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폐하, 강조는 이미... 그렇다. 고려국에서는 아직도 강조가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다. 또한 강조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니 그걸 이용하는 것이다. 거란의 성종은 양규에게 강조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편지를 써서 화살 끝에 매달아 쏘았다. 강조 장군이 아직은 살아계시는구나. 고려는 거란의 상대가 되지 못하오. 또한 고려는 거란과 형제국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항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폐하께도 속히 아뢰요. 우리는 우리 폐하의 명령으로 여겨온 것이다. 강조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1010년 11월에 거란의 성종은 직접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략합니다. 흔히 거란의 제2차 침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명분은 엉뚱하게도 고려 황실의 문제였습니다. 천추태와 김치향의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를 빼앗으려 하자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켰죠. 거란은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강동 육주를 되찾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분 없는 전쟁은 비난을 받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류는 그런 전쟁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왔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친송 정책에 대한 거란과의 충돌, 거란의 제2차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대담에는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먼저 고려 전체를 통틀어서 이 북방 대외 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물론 뭐 저전 시간에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새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북방 대력을 대응을 했던 이 북방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지요? 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세력이 둘입니다. 하나는 거란이고 하나는 여진인데 아직은 여진이 통일의 그 기운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거란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제 추후 고려의 이제 우환거리가 되고요. 이때는 거란이 강성해져 가지고 직접적으로 고려를 위협해 오고 1차로 성종 때 그 소선영의 침입이 있어 가지고 극적으로 외교적 방법으로 타결했습니다마는 고려는 항상 거란의 침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환 덩어리는 거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도 거란과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이 양규가
그 항복을 요구하니까 임금의 명만을 따른다라는 거를 내세워서 항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걸로 봐서는 이 전쟁의 수훈인 그 수훈 장군은 양규 장군이 아닌가 하는 예견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 선생님 말씀대로 양규 장군이 없었던들 제2차 거란의 침입을 고려가 그렇게 완봉승하듯이 그 승리로 거두고 적군을 퇴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현종의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전쟁 맨 끝 그 무렵에 양규 장군과 김숙홍 흥 장군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양규의 처에게 그 교서를 내리면서 양규 장군을 높이 칭송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교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 남편은 지난날 그 북쪽 경계에서 오랑캐게 침입해 근심이 컸었는데 중군에서 용기를 고취하여 병사를 지휘하니 그 위험은 사기를 앙등시켰고 적군을 추격해서 강토를 안정하게 했다. 정의의 칼이 빛나는 곳마다 만인이 다투어 도망쳤고 육군의 그 명궁을 당길 때마다 적병들이 모두 쓰러졌다. 이로부터 성과진이 보존함을 얻었고 사기 또한 드높아졌다. 네. 이걸 본다면은 만약에 양교가 배후 교란 작전을 통해서 거란군을 교란시키고 또 도망했던 그 우리 이 군대들을 모아서 재정비하고 이렇게 총사령관 없는 그 시기에 활약을 하지 않았으면 예. 거란의 성종이 어떤 사람인데 개경까지 점령하고 그냥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차 거란 침비의 수훈장은 누가 뭐래도 양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이제 그 교란 작전 중에서 이제 강조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 가짜 편지를 정해서 이제 양규에게 항복을 요구할 때 이 상황으로 보면은 양규가 강조의 부하, 그러니까 강조가 양규의 상관으로 나오는데 어떤 관계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상관이죠. 왜 그러냐면 고려군 총사령관은 강조지요. 그래서 이제 거란의 성종이 이끈 40만 대군이 들어오자 고려 현종은 고려군 총사령관으로다가 이제 그 강조를 임명을 하고 압록강 유역의 모든 부대를 다 지휘해서 이제 통과하게 하는데 이때에 압록강 특히 흥화진 지역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독해서 방비가 잘 되고 있는지 군사는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총 감독하는 지휘가 순검무거든요. 그 이제 순검사의 그 임무를 띠고 양규 장군이 파견돼 있고 그 위에서 고려군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었던 분이 이제 강조니까 절대적으로 그 지휘 감독하에 이제 양규는 있었다 볼 수가 있죠. 상하 관계. 상하 관계 얘기네요. 그 양규는 고려사 열전 신하조에 이게 등재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종 때부터 뭐 명성이 있었던 인물이겠죠? 왜냐하면 이분도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직함이 형부낭중이었거든요. 그럼 형부낭중이라고 하는 그 국장급 가까이 그런 그 오품관 정도의 승진하려면은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열전에는 그 목종 때 벼슬을 하여 여러 차례 승진해서 형부낭중이 됐다. 예. 이런 기록만 있지. 그 중간중간에 어떤 부서를 어떻게 그 지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급 관계 같은 건 모른다는. 네, 진급 관계는 모르고 예. 전쟁이 날 때에는 예. 오품관직이라고 하는 비교적 고위관직에 이제 올라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럼 있네요. 그게 이제 도순 검사라는 직책이 되나요? 도순 검사는 순검사 가운데서 대표적인 예. 순검사. 그러니까 처음에 양규 장군이 이 흥화진에 파견됐을 때는 그 시기는 정확히 모릅니다. 순검사라는 명칭을 띠고 있었고 강조가 사라진 뒤에 참 군대들이 흩어지고 제대로 통일적인 지휘가 안 될 때에 그 양규 장군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이제 그에게 의지하려고 도자를 하나 더 붙여서 도순검사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기록을 보면 순검사 또는 도순검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 순검사를 거쳐서 도순검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2차 거란 침입에 대응할 때의 직책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양규 장군이 거란 성종 침입 시에
그 현종이 그 군사 편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방어군 예. 편제를 할 때 그게 이제 현종 5년 10월 초하루날 이제 방어군 명단이 나오는데 고려사를 앞만 봐도 이때는 양규 장군이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총사령관에는 이제 행영도통사로 임명된 강조를 비롯해서 이현훈이 또는 뭐 장현우, 안소강 같은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데 왜 양규 장군이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전부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고위 관직으로다가 이제 군수뇌부를 짜고 여기에는 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변방의 요지에다가 국방상 요지에다가 그 양규 장군을 파견했던 걸로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규 장군의 이제 어떤 그 강직성에다가 용맹성 같은 걸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속임수를 써서 항복을 하라고 할 때 나는 그 왕명을 받아왔으니까 강조의 명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혹시 양규는 강조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예. 그 당시는 대단히 교통이 또는 통신이 어려웠던 시기죠. 물론 고구려 시대 이래로 그 봉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서로 전하는데 이건 각중의 강조가 사로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시간이 참 너무도 그 촉박했기 때문에 강조가 패했다 하는 그 소식은 전원에 들을 수가 있지만 붙잡혀가서 강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미리 확인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나는 왕명을 받아왔으니 강조의 명은 받지 않겠다. 강조가 죽었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네. 그러니까 직속 상관인 강조의 그 명을 안 받겠다는 얘기는 패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모두 다 임금의 신하이고 당연히 최고 사령관은 고려의 왕이니까 현종 임금의 명령만 받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풀어볼 수도 있지만 강조의 거처가 또는 강조의 그 위치가 어떤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항복 절대로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임금의 신하로 임금 명령은 받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죠. 예, 현명한 판단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 박사님께서는 그 학술 목적으로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오셨을 텐데 이제 뭐 저희들이 만나게 되겠습니다만 압록강 유역 그 광활한 그 지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지역을 주로 답사를 좀 하셨었습니까? 그 뭐 동북 삼성 지역 어느 곳 안 가본 예. 적이 없겠죠. 그런데 제일 이제 그 중요하게 갔던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그 압록강 유역하고 그 두만강 유역 쪽이 이제 네. 됩니다. 옛 간도 지역은 물론 그 고구려 수도였던 그 압록강가에 집안을 가가 보면은 참 넓은 들판과 정겨운 산하 또 가득가득 그 들판에 있는 벼들 또 옥수수 그리고 키 높은 그 이 수수대 같은 거 또 그리고 이제 그 초가에 박농코로 올려져 있고 쌀이 이 울타리에 삽작대물 네.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그 매여 있는 누런 황소 뭐 멍멍배까지도 우리 60년대에 보던 그런 아주 정겨운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중국인데 우리의 그 강토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동포들과 뭐가 다른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타국이고 나는 타국에 와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참 찹찹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제 속이 상했던 거는 199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그렇죠. 이때 중국 가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고구려 유적, 발해 유적 그렇게 간단히 참 무미건조하게 그 소개를 하고 성의 없는 거는 좀 화가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제대로 소개를 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까지 가면서 점점 강화된 게 예를 들어서 발해 상경지를 가도 중국 발해 또 고구려 유적지를 가도 중국 고구려 이렇게 해서 발해는 이미 다 중국 역사로 편입을 하고 고구려도 강제적으로 막 쑤셔 넣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어이구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2회에 걸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착잡함을 아마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드라마를 통해서 그 거란 침입에 대한 그 격전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군의 흥화진 공격은 만만치 않았다. 양규의 흥화진 사수가 그만큼 탄탄했던 것이다. 거란 군사들은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계속 남쪽으로 내달려 마침내 곽주, 지금의 평안북도 정주 땅으로 향했다.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거란군이 어디까지 왔더냐? 성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장군. 우리 군사들은 역부족입니다. 이겨봐라! 예, 장군! 아무래도 거란군을 응징하려면 다른 공격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곽주를 지키던 조성윤은 다른 공격로를 찾은 것이 아니라 탈출로를 찾은 것이었다. 또한 청천강을 지키던 안북 도호사 박섬 역시 전장을 버리고 도망쳤다. 마침내 거란군은 청천강을 건너 서경까지 진격하기에 이른다. 거란군이 서경까지요? 그러하옵니다, 폐하.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중랑장께서 서경으로 가면 어떻겠소? 폐하, 그렇지 않아도 군사를 모아 준비하고 있었사옵니다. 고맙소, 장군. 어서 가시오. 현종은 중랑장 지체문을 서경으로 급파했다. 그러나 장군! 성문이 닫혀 있사옵니다. 필시에 성 안에 누구라도 있을 터인데. 우리는 폐하의 명령으로 서경을 구하러 온 고려군이다. 성문을 열라! 그러나 굳게 닫힌 성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성문 안에는 거란군과 짜고 서경을 몰락시키려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성 안에 머물던 최창이 나서서 문을 열었지만 30만 명의 거란 군사들은 서경을 겹겹이 에워싸고 지체문을 압박해 들어갔다. 한편 서경을 지켜오던 순검사 탁사정은 대도수 장군, 지체문 장군이 당도했으니 전세는 우리 편이요. 대도수 장군께서는 동문을 공격하고 나는 서문에서 공격해보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요. 지체문 장군까지 협력하면 전세는 뒤집을 수 있을 거요. 네, 지금 동문으로 가리다. 그러나 이는 탁사정이 대도수를 속이기 위한 전술에 불과했다. 탁사정은 서문을 나와 거란군을 공격하기는커녕 도망을 치고 만 것이다. 거란군을 막아라!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장군, 서문이 뚫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쪽은 탁 장군이 맡고 있지 않느냐? 탁 장군은 이미 성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장군. 무엇이? 한편 개경의 황실에서는 아직 18살 나이에는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한 현종이 초조하게 어전 회의를 열고 있었다. 서경에서 간신히 말을 달려 빠져나온 지체문의 입장은 강경했다. 폐하, 소장이 서경에서 경험한 바로는 전열을 가다듬어 완강히 버티면 승리의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완강한 저항이라. 폐하, 신 최충순 아뢰옵니다. 소신의 생각은 다르옵니다. 지금 거란군과 맞서는 일은 바위에 계란치기나 같사옵니다. 종묘 사직이 위험하오니 우선은 폐하께서 피하심이 옳다고 사료되옵니다. 피하시옵소서, 폐하. 피하기만 하면 어찌 해결된단 말이오? 폐하, 신 강감찬 아뢰옵니다. 거란은 이미 강조 장군을 살해함으로써 그 목적을 다하였사옵니다. 헌데 또다시 고려를 넘보고 있으니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사옵니다. 시간을 벌어 군사를 정돈한 뒤 다시 싸우면 승산은 있사옵니다. 장군, 그게 정말이오? 거란이 먹을 양식과 말먹이를 찾지 못하게 곳간을 비우고 말먹이를 없애버리면 저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옵니다. 우선 폐하께서는 이것을 피하시옵소서. 피하시옵소서, 폐하.
중신들의 권유를 받은 현종은 결국 창화현, 지금의 경기도 양주로 몽진을 결정한다. 현종이 개경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거란의 말발굽은 개경을 짓밟았다. 폐하, 개경이 함락됐다 하옵니다. 뭐라고요? 이런...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폐하, 신하공진, 폐하께 망극한 말씀 말이옵니다. 거란은 강조를 친다는 명분으로 고려를 쳐들어 왔사오나 이미 강조 장군은 저들의 손에 죽었사옵니다. 그렇다면 거란은 이미 명분을 세웠사옵니다. 이제라도 강화산을 보내어 화치를 청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하면 누가 그 일을 한단 말이오? 지피는 사람이라도 있소이까? 소신이 가겠사옵니다. 하공진, 진주 하씨의 시조로 1009년 목종 12년에 중랑장을 거쳐 성서 좌산왕중으로 강조의 정변에 가담했다. 동여진 불악에 진군했다가 패한 일로 1010년 섬으로 유배되기도 했다. 고려 임금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나주로 향하셨습니다. 나주라? 나주는 개경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개경에서 수천리는 좁히 되옵니다. 물론 하공진의 말은 거짓이었다. 수천리길? 군사들과 말은 지쳐가고 군량미도 떨어져갈 터인데. 좋다. 그렇다면 고려의 왕이 짐을 찾아올 때까지 너를 볼모로 잡겠다. 이로써 성종은 하공진을 볼모로 잡는 대신 고려의 화친 요구를 받아들이고 군사들에게 퇴각을 명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양귀와 김숙궁이 이끄는 고려 군사들이 압록강 남쪽 흥화진을 비롯하여 통주, 귀주 등 산악지대에 몸을 숨기고 거란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거란군은 큰 비가 오는 가운데 말과 낙타가 지쳐 있었고 갑옷과 무기 등을 빼앗긴 상태. 그들은 압록강을 건너며 또다시 목숨을 건 퇴각을 단행해야 했다. 고려사 열전 신하 양규편에서는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귀주별장 김숙흥이 중랑장 보량과 더불어 거란병을 쳐서 만여급을 베고, 양규는 거란병을 무로대에서 습격하여 2,000급을 베고, 포로 남녀 2,000여 명을 획득했다. 이러다가는 고려군의 살아남을 재간이 없겠구만. 고려군이 산골마다 숨어있다는 소리 못 들었나?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조용히 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기세 좋게 밀어붙이던 거란군은 패잔병 신세로 압록강을 건너야 했다. 그러나 흥화진에서 기다리던 양교 장군이 있었다. 수많은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다시 고려사 열전 양규편을 보면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거늘 진사 정성이 추격하여 그 반이나 건넌 뒤에 이를 치니 거란병에 익사한 자가 심히 많으므로 여러 항복하였던 성이 다 회복되었다. 양규 장군이 한 달간에 무릇 7번 싸워 죽인 숫자가 심히 많고 포로 3만여 명을 탈환하였으며 말과 낙타와 무기를 포획한 것은 가히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양귀와 김숙궁 두 장군은 퇴각하는 거란군의 마지막 발악의 희생자가 되어 전사하고 말았다. 이에 현종은 양규 장군의 처 홍씨에게 별을 내려주고 손수 교소를 지어 하사하기를. 그대 남편은 지난날 북쪽 경계에서 오랑캐의 근심이 있음에 중군에서 용기를 고취하여 병사를 쥐하니 위엄은 화살과 돌을 날리고 힘써 영토를 안정하고 한 칼을 빼매 많은 사람이 다투어 달아나고 육균을 당기자 백여가 다 항복하였고 이로부터
성과 진이 보존함을 얻었으니 더욱 장하도다. 한편 거란의 볼모로 잡혀있던 하공진은 틈만 나면 고려로의 탈출을 노리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어라! 폐하, 고려인 하공진이 제 나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던 것을 발각해서 잡아들였나이다. 욕심이 많구나. 짐이 그동안 너에게 베푼 성의가 부족했더냐? 어찌하여 고려로 도망할 궁리를 하였는가? 저는 고려인이옵니다. 만 번을 죽더라도 살아난다면 귀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습니다. 저런 방자한 것이 있나? 내 너를 죽인데도 짐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러하옵니다. 당장 죽인다 해도 보내주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소서. 여봐라! 예, 폐하! 죽여라! 저놈을 죽이고 간과 염통을 꺼내도록 하라! 훗날 하공진의 의로운 죽음을 전해들은 고려 조정은 그의 공을 기록하고 상서 공부시랑에 추증했다. 거란의 2차 침입에 대한 항전을 드라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드라마 초입에서는 거란의 흥화진 공격에 대한 양규의 사수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하공진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고려 조정이 그에 보답하는 장면까지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들이 이해를 좀 위해서요, 2차 침입의 그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그 전 과정을 한번 좀 요약해서 듣고 얘기를 진행해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거란의 그 40만 대군이 11월 달에 이제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이 흥화진 전투였죠. 네. 그러나 흥화진 전투는 그 양규 장군이 뭐 철통같이 그 지키고 있어서 여러 날 공격을 해도 뭐 온갖 방법으로도 그 함락시킬 수가 없으니까 군대 40만을 이끌고 마냥 여기에서 그 천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군대를 이제 20만을 그 근처에다가 주둔시키고 나머지 20만을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거란군이 그 흥화진 공격을 포기하고 바로 통주성 이제 그 치는데, 이 통주 공격에서도 생각 밖으로 고려군들이 잘 싸워서 통주를 함락시키지 못하죠. 이번에는 그 통주 공격을 포기하고 곽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곽주를 점령한 다음에 청천강 유역을 유린을 하고 다시 이제 서경으로 이제 들어닥치죠. 그래서 서경 바깥에 있던 이제 중흥사탑을 불지르고 그리고 또 일부 부대는 이제 숙천까지 나가서 숙주를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경 역시 고려군의 이제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끝내 이제 항복시키지 못하고 날짜는 자꾸만 가고, 그러니까 이제 개경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개경을 왜 공격했느냐 하면은 강조를 잡았을 땐 금방 고려를 점령할 줄 알았었는데 도처에 고려군이 튼튼한 성곽을 의지해 가지고 완강히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전세를 만회해 보려고 이제 개경으로 직행을 하는 그런 전황을 수습하려는 방법으로다가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란군은 개경으로 남하하기 직전에 그 우한 덩어리가 될지도 모르니까 서경은 북쪽에서 제일 큰 그런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참 식물 경주에서 그 성을 쌓아서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경만은 어쨌든 좀 함락을 하고 가겠다 해서 그 이제 서경을 공격하는데, 이때 이제 탁사정이라는 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만 그분이 이제 그 책임자로 있었고, 그 밑에 대도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도 거란 성종군이 맹렬하게 쳐들어오니까 탁사정은 그만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수 혼자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중과부족으로 적군 중에만 손을 들고 항복을 했죠. 그래서 서경이 거란에 이제 건너가는가, 이럴 때 이제 나중에 제3차 침입 때 영웅의 한 분으로 등장했던 이제 강민첨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아직은 뭐 그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그 애수진의 진장, 그러니까 애수진이라는 조그만 진의 진장 역할을 하고 있던 분인데, 이 강민첨 장군이 이게 무슨 얘기냐? 서경이 떨어지면 이건 뭐 부도니까 국도가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통군 녹사로 있었던 조원을 그때 대장이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탁사정 대신에 이제 병마사로 추대를 하고 강민첨이가 실제로 활약을 하면서 죽어라고 서경을 지키는 바람에 거란군이 서경을 결국은 함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이 이제 그 안전하게 되고 서경을 이제 지키다 도망한 탁사정은 그 개경으로 와가지고 지금 거란의 성종이 쳐들어와서 그 강조를 문제한다고 하고 지금 너무도 완강하게 침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패전해서 도망해왔다. 자기도 이제 변명을 하면서 이미 강조가 사로잡혀서 진중에서 죽었으니 거란 성종이 출진한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니냐. 그러니 강화사를 파견하면은 어쩌면은 강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현종이 그럼 강화사를 파견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공진이 그 장차 이제 강화사로다가 그 나가고 동시에 이제 남쪽으로다가 피난을 떠나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그 우리가 그 극 중에서 본 얘기들을 그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그 이제 전황이 그렇게 이제 전개된 걸로 되겠네요. 예.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란의 공격지가 이제 평양부터 선천 통주라는 지역, 그다음에 평북 의주군 일대라고 하는 흥화진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되고 많이 얘기되는데 여기가 그러면 이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나요? 그렇습니다. 고구려 국경이 넓듯이 이 고려 국경도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럼 넓은 국경지대에서 북방민족과 싸우려면은 이 기동성이 빠른 기병들을 국경 어디에서도 다 완전히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뚫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구려가 개발한 방법이 도처에 그 요험처에다가 튼튼한 성을 쌓고 군량미를 아주 충분히 비축을 하고 강한 군대를 다 두어서 국경이 뚫리더라도 적군을 깊숙이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는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토막을 내서 물리치는 그 방법이 그 유명한 을지문적의 그 유인 작전, 우중문 우문술 유인 작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만 그것은 그 고구려 시대 내내 있었던 것이고 그렇군요. 또 고려 시대 역시 그 강력한 그 거란족에 대해서 그 방비하는 방법이 그 고구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흥화진을 비롯한 강동 육주의 성을 튼튼히 쌓고 이 고려 성들에는 그 군량미와 군대가 항상 잘 이렇게 이제 비축되고 준비되어 있어서 전쟁이 나면은 고립무원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티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오면은 그 안에서 쳐나가고 바깥에서 지원하고 이런 방법으로다가 이제 적을 퇴치하는 그런 그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전법이다 보니까 이 흥화진이라든가 이 통주 같은 곳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는 곳이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에 이제 흥화진을 계속 공격하지 않고 개성으로 방향을 틀은 것은 이 강조의 이 전략 이것을 서로 뭐 머리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들이 서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40만 대군이라면 지금도 40만 대군을 엄청난 거죠. 있는 나라가 어려운데 엄청나죠. 이 40만 대군이 하루에 얼마나 먹었을 거예요. 군량미만 해도 뭐 이거 태산 같은 게 하나 없어지거든요. 거기다 말 먹여야지.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거란군이 주로 기병이 되거든요. 이 기병들이 끌고 온 말들이 먹는 그 마초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이 그 고려 편이지 거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되는 우리는 거고. 견디기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빨리 이제 그 단축시켜서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 서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통주성 바깥에서 강조를 잡았을 때는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았지만 이게 생각하고 영 다르고 아무데도 만만한 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만회하려고 그 미처 함락하지 못한 것을 도처에 두면서도 개경으로 지쳐 남행을 했던 거죠. 당시에 기동력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길, 웬만한 그 진창이라도 잘 나가죠. 그런데 이 거란족은 말이 대단히 그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그 거란의 그 본지에서도 많았지만 거란 성종의 1차 여진 정벌과 2차 여진 정벌에서 그 여진족으로 빼앗은 양마만 한 20만 필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진족이 고려가 도와주질 않고 오히려 거란족이 와가지고 치는데 방조했다고 이런 그 오해를 해가지고 거란 성종이 고려를 칠 때 스스로 갖다 바친 게 10만이나 됩니다. 양마 중에서 전마만 잘 뽑아가지고 그 고려를 침패와도 뭐 굉장히 그 기동력이 빨랐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1010년 11월에 신묘일에 전쟁이 개시된 뒤에 2달이 안 돼서 개경에 들어왔으니까 신의주부터 개경까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동성이 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 기동력, 그렇죠. 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가지고 얼마나 견디느냐 네. 이게 최고의 무기였던 것이라는 것을 이런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현종 임금이 겨우 18살이었거든요. 즉위 연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전략을 짜면 얼마나 짰고 또 이런 분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에 이 장군들에게 명령을 했으면 이게 먹혔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역대의 왕들이 소년왕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고려 초기는 또 이제 조선 시대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임금이 능력이 없더라도 현명하면 예.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서 그 국정을 맡기면 비록 임금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잘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목종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참 국정이 난맥상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임금이 되고 그 임금이 된 1년이 조금 좀 지난 뒤에 바로 이 거란의 대군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더군다나 2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던 강조가 생각 밖으로 너무 쉽게 그 모든 군대를 잃고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니까 참 현정으로서는 제대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겁먹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예. 겁먹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참 그 고려는 참 위대한 나라고 예.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룩하는 데는 위대한 그 관리나 또는 학자나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란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의지에서 현명하게 풀어가면은 이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강감찬이고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예. 이 하공진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1909년에 목종 12년에 중량장을 거쳐서 뭐 상서 좌사낭중으로 올라간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얘기도 이 시기의 전쟁에서는 의미가 있는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공진이라는 분이 참 우국 충정도 남달랐고 또 솔선해서 항상 그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분이거든요. 네. 하공진이 그 진주 사람으로 진주 하시에 이제 그 시조로 받들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목종 때에 참 태도가 아주 애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랑장이었는데 그 중랑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영관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목종이 병이 침중하자 아주 굳게 그 궁궐을 지키면서 별난이 있을까 침전 가까이에서 밤잠을 안 자고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강조군이 들어닥치고 목종을 폐위할 때에 목종 편이 아닌 강조 편을 들게 됩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국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참 비상수단이 아니면 도저히 그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이제 강조를 도왔다는 얘기는 결국 현종 편에 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그 공으로다가 그 이제 벼슬도 올라가고 북변 특히 이제 동여진을 그 방비하는 그런 그 중요한 직책에 나가는데 그러면
국가의 어떤 정식 허락 없이 독려진을 쳤다가 승리를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패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죄를 묻어서 이제 물어가지고 탄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양을 가고 있었는데 현종이 그 귀양 간 지 얼마 안 돼서 불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종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이제 충성심을 발휘하게 되고 탁사정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 거란의 성종이 침입한 그 명분이 그 강조를 제거해서 이신벌군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자를 어떻게 이제 참 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명분으로 왔기 때문에 강조가 제거된 마당에 이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공진이 그 파견이 됐는데 그분이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은 그 하공진을 이제 표창하는 그런 그 말씀 중에 현종이 참 진중에서 웅변을 도우면은 감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란 성종을 참 설류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파견된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끝까지 참 죽어서도 고려의 신하로 남겠다고 하는 태도로 볼 때에 현종이 참 사람은 잘 택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언변이 능했던 그런 인물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란과 싸우는 것을 뭐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만류하는 인물 중에 이제 최충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최충순이라는 분은 현종을 추대한 아주 대표적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현종 즉위 후에 이부시랑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현종을 호위하고 내려가다가 호위하는 척하고는 전부 자기 가족 위주로 또는 무슨 핑계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최충순만은 현종을 그 호위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그 말꼬비를 잡고 그래서 이제 그 국난을 극복하는데 그 이제 현종대에 누차 승진해가지고 공신호도 받게 되죠. 유충진절 위사공신 칭호를 이제 받기도 하고 나중에 개국자 그 제향은 개국자에 임명됩니다. 그 개국자라는 얘기는 이해를 이제 좀 돕기 위해서 정치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는 그 황제 국가의 체제를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훈작을 주는데 공후 백자남 우리 그 서양사에 서양 얘기할 때 공작 뭐 백작 하듯이 실제로 그 고려의 공작 후작 백작 공후 백자남의 5단계의 훈작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헌을 많이 세운 분들에게 그 주는데 공작은 대개 이제 왕족들이 가고 지금 이제 그 최충순에게는 그 개국자 공후 백자남의 4단계에 되는 이제 자작 칭호를 받고 시급 500호가 내려지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충신이고 공헌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벼슬도 현종 말기에 가서는 문화시랑 평장사라고 하는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뭐 전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끔찍한 기록들이 많은데요. 그 일설에는 그 거란 군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 하공진의 그 간과 염통을 뭐 꺼내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야사처럼 도는데 이 얘기의 진위는 어떻습니까? 그게 하공진 열전에 나오는데 정말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입장을 바꿔서 거란족의 입장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인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 되질 않지요. 거란군이 이러한 만행을 보인 거는 거란의 성종이 온갖 방법으로 마음을 돌려서 거란의 신하를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도망간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대접을 잘하고 해도 한결같았거든요. 그게 참 얄미울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그 노골적으로 난 죽어도 고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날 회유해서 여기 붙들어줄 생각하지 마라. 이래서 이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제 하공진이 죽자 군사들이 다퉈서 그의 간과 그 염통을 먹었다 하는 거는 제2차 거란의 침입 시에 그 처음에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퇴각할 때 너무도 참 창피스러울 정도로 고려군에게 치욕을 당하고 참패를 당하고 뭐 정말 살아 돌아온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40만 대군 가운데 얼마나 돌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거기 참여했다가 극적으로 살아온
거란의 병사들은 참 고려 사람이라면 치를 떨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공진이 더욱 그렇게 미운 짓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역사 상황을 보면은 이제 뭐 이 명령에서 가장 좋은 명령은 솔선수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전쟁에서 임금이 저 황옷을 벗고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에서 네,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 민족 국가의 장점은 왕이 항상 솔선수범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 신라 여러 왕들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지휘하고 해다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우선 한 예를 들자면은 백제의 근초고 왕이 고구려를 쳤을 때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된 것도 최일선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거꾸로 그 백제의 유명한 성왕이 거의 중후의 꿈을 이루다가 그 진흥왕의 그 군대에 죽지 않습니까? 물론 국내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일본 기록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그때가 태자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입장은 참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그 전쟁 중인데도 아들을 그 생일을 그 위유하기 위해서 찾아가다가 그 정보가 이제 새 가지고선에 신라의 매복병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금이 직접 최일선에 나가서 전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그 사기도 높고 모든 군대들이 잘 지휘가 되죠. 그런데 고려는 건국 초부터 바로 고구려의 그 후예고 고구려의 부하를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임금이 항상 곤룡포 대신에 그 갑옷 투구를 하고 일선으로 나가죠. 그러나 전쟁 마당까지는 나가지 않고 최일선 근처까지 나가서 지휘를 하죠. 우선 성종도 그렇게 보였고 그렇군요. 현종 자신은 어디까지 갔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고려 시대도 그 덜어는 그 직접 임금이 전장에 나가서 그 솔선 지휘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요. 뭐 귀주별장 김숙흥이 중량장 보량과 더불어 거란병을 쳐서 마녀급을 베고 마녀급이라는 건 목을 뱄다는 그렇죠.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을 수는 그 수가 1급, 2급 이러죠. 네, 마녀급이라는 게. 양규는 거란병을 무로대에서 2,000급을 베고 포로 남녀 2천여 명을 획득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 뭐 엉뚱한 질문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획득한 2천여 명의 이 거란 포로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들이 더러더러 이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에 이제 통주성 곽주성이 함락돼서 그 거란 군이 그 장악하고 있을 때에 성중 사람들은 거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그 거란의 성종이 개성을 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후방에 있었던 그 양규 장군 군대는 거꾸로 곽주를 쳐가지고서는 거란군을 섬멸하고 거기서 7,000명을 구해냅니다. 7,000명을 구해내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로 옮기냐면 안전한 통주로 옮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거란족에 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구한이 되면은 안전한 지역으로다가 배치하거나 그 지역을 그 점령당했던 지역을 고려가 되찾으면 글로 다시 보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포로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고 또 대부분은 농사짓고 그런 분들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 고향 상천에서 정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포로 사냥이 시작되고 그 포로 사냥의 대상이 되어서 적군의 나라까지 가면은 그건 참 비참한 그런 노예로 일생을 보내고 다행히 이렇게 이제 양규 장군 같이 훌륭한 분을 만나서 구출이 되면은 다시 고려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그게 이제 일반 서민의 참 비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단판이 승리였고 이제 2차 침입에 대해서는 양규 장군이 공훈자였다 이러는데 이 1차 침입과 2차 침입의 뭐 전투 양상의 차이나 전략의 차이나 또 이 대표적인 두 분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뭐 크게 대별되는 것은 제1차 침군은 전쟁을 피하고 위협을 주어서 강화를 하는 것.
특히 고려와 밀착된 송과의 관계를 끊는 게 이제 1차 목적이었죠. 반면에 제2차 그 거란의 침입은 참 소년으로 청년이 된 그 청년 왕 거란 성종의 야욕. 예. 아무도 그 역대 왕들이 거란의 역대 왕들이 그 항복을 못 받아낸 고려를 40만 대군이라는 대군으로 다 침입해서 실제적으로 전투를 벌여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세우고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그러나 막상 와서 쳐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곳 하나 쉽게 함락시킬 그런 그 도시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개경을 함락했으니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개경만 함락하면 고려왕이 저절로 와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야 작전을 통해 가지고 뭐 먹을 거리도 안 남기고 다 도망을 갔으니까 군량민은 여전히 부족한데 고려왕은 나오지도 않고 하공진을 대신 잡고 이제 볼모로 끌려가기 전에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고려왕이 어디느냐 그랬더니 지금 그 대왕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강남으로 달아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강남이 얼마나 머냐 끝이 그랬더니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아마 만열이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니까 그만 그 거란 성종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만열이 된다면 지금이 불과 이 천리도 안 되는 길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곳곳에 고려가 이제 그 성체가 허망할 테니까 미처 그거에 대비할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도초해서 고려 군대는 그 후방에서 교란하고 잘못하면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진퇴양난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러니까 하공진을 고영기하고 이제 볼모로 해가지고 철수 작전을 내리고 급히 이제 서둘러 가는데 그 후퇴하면서 걱정했던 게 다 현실로 나타나서 좀 전에 김 선생님이 소개하신 대로 김숙홍 장군이나 뭐 양규 장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 참 참패를 당하고 귀환을 했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강화책이 목적이었고 2차는 실제로 정벌을 해보자. 예, 그렇군요.